여기 한국의 주한미군으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던 한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돗개 태극이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정말 믿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미국의 강인한 군인 이든 쿠퍼입니다. 제가 군인이 된 이유에 대해 말을 할 때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가슴이 아려오곤 하네요. 제 나이 6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가족과도 같았던 친구 맥스웰이라고 있었습니다. 외아들로 자라 형제가 없어 많이 외로운 제 곁을 늘 든든하게 지켜줬던 고마운 친구였죠. 맥스웰네 집과 저희 집은 한 타운 내에서 살았고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며 저희는 마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나중에 꼭 성인이 되면 집을 구해서 함께 살자며 맥스웰과 저는 미래의 어른이 된 후 독립적으로 살아갈 저희들의 모습을 그리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유독 총기 난사 사건이 쉴 새 없이 벌어져 외출을 최소화하며 지내던 때였어요. 맥스웰과 저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서로의 집이 있었기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하필 그날따라 제가 유독 바게트빵이 너무나 먹고 싶었고 어머니께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든, 지금 총기 난사로 시끄럽고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래? 내일 오전에 엄마가 사다 줄 테니 그때 먹도록 해.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너희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고 내내 집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한 건 알지만 너희의 안전만큼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알겠지? 총기 난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밖에 돌아다니고 있던데 저희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것도 안 돼요? 한밤중도 아닌데 뭐 어때요? 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고 전 그런 어머니께 토라져 맥스웰을 두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제가 마음에 걸렸던 착한 맥스웰은 홀로 제가 좋아하는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오다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죠. 갑작스레 벌어진 총기 난사에 나갔으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안도를 하며 저는 제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맥스웰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제 인생의 전부였던 친구 이상의 가족을 전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야 했습니다. 내가 바게트 빵을 먹고 싶다는 그 말만 안 했어도 맥스웰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이건 모두 나 때문이야. 맥스웰은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해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왔고 심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던 맥스웰 부모님께서 되려 저를 찾아와 안아주며 말씀하셨죠. 이든, 지금 너의 이런 모습을 맥스웰이 하늘에서 보면 정말 힘들어할 거야. 맥스웰을 위한다면 네가 더 강인하고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주는 게 보답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맥스웰의 선택이고 운명이었지 너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단다. 자책은 이제 그만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모든 게 제 탓이 아니라고요? 맥스웰도 제가 잘 살아주길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맥스웰의 부모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심리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 저는 겨우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힘없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총기 난사를 하여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할까 생각했지만 더 강인한 군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제 인생은 약한 사람들을 제 한 몸을 대신해 보호하며 그렇게 살 것이라 다짐을 했죠. 그렇게 군인으로 살게 된 저는 비교적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군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본 군사훈련 및 전문 기술훈련, 연합훈련 등 다양한 훈련은 기본적으로 해야 했으며 이 외에도 전쟁 및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특수작전 수행 등 나라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엄중한 위치에 있었죠. 전 제게 이런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가끔 맥스웰이 떠올라 눈물이 차오를 때면 오히려 전 더 제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강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죠. 솔직히 이 정도면 나 진짜 강인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혹시 내가 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서운한 건 아니지? 맥스웰, 너는 영원히 정말 영원히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앞으로도 날 그 위에서 잘 지켜봐줘. 날 혼자 두지 마. 그렇게 혼잣말로 하늘에 있는 제 형제인 맥스웰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저는 실제로 상부에 대한 평도 좋았어요. 이드는 정말 기대주야. 체력도 좋고 전략적이고 말이야. 이번 특수작전 수행하는 거 보고 심히 감탄했어. 아주 고위험 임무였는데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전 그 맛에 힘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부에서 명을 내릴 것이 있다며 저를 따로 호출했고 전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이든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 주한미군으로 넘어가서 생활하도록 해. 새로운 전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더 높은 성과가 있을 거야. 이미 배치는 끝났고 준비하도록 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한국같이 형편없는 국가에 가서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좌절하고야 말았어요. 이미 제가 주한미군으로 배치가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전 지금처럼 미국에서 군인으로 있고 싶습니다. 한국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 명령을 어기겠다는 소리로 간주해도 괜찮나? 죽어도 가기 싫었던 한국이라 제 속마음을 고백했지만 상부의 명을 어길 수 없는 저는 한낱 군인이었습니다. 결국 선택권은 전혀 없었고 전 상부 지시대로 움직여 한국으로 가야 했죠. 강인한 군인으로서의 그 정신으로 이곳 미국에서 지냈던 제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도 컸으며 한국에 대한 정보라 해봤자 부정적인 정보들이 대부분이라 싫었죠. 한국의 문화, 언어, 생활 환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으로 받고 간다고 했으나 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어차피 배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 속을 모르는 동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든, 주한미군으로 배치받았다며 정말 축하해. 상부에서 널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니 결국 이런 좋은 결과가 있구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내려주는 거잖아. 부럽다, 정말. 어때? 자부심 좀 느껴져? 자부심은 무슨? 난 정말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걸. 형편없는 국가에 가서 군인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벌써 치가 떨린다고 나는. 상부명이라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도 정말 거지 같고 열받아. 내 군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라고 지금이. 동료는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줬으나 제가 열을 내자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실제로 절반의 동료는 축하를 해줬고 또 다른 절반의 동료는 한국을 싫어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줬죠. 지금 이든 놀리는 거 아니지? 한국으로 가는 게 무슨 축하야, 축하는. 그야말로 좌천이지 뭐. 혹시 상부에 뭐 실수한 거 있는지 잘 생각해봐. 평소에 평가도 좋았는데 오죽하면 널 한국으로 좌천 보내겠어. 어쩌니 힘내라 이든. 동료들은 점점 저를 좌천 간다는 느낌으로 위로를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니 더욱 가기 싫어졌죠. 그럼에도 전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 역시 많이 슬퍼했어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인 부모님은 휴전국의 주한미군으로 간다니 걱정이 많으셨죠. 하필 왜 이든 네가 가야 하는 거니? 이참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데? 아직도 북한이 기습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 그러다 전쟁이라도 나거나 사고라도 터지면 어떡해? 꼭 가야 하는 거야?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제 스스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전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왔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정말 후진 모습일 거라 생각해서 기대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체계화된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마치 최신 기술이 생활 속에 스며든 나라였죠. QR코드 결제, 카카오 택시, 음식 주문, 무인 가게 등 모든 게 모바일로 해결이 가능했고 로봇 카페나 AI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속도 자체가 미국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공공장소에 늘 있었어요. 신기한 건 24시간 내내 편의점, 카페, 음식점, 술집, 노래방, 독서실 등 모든 게 열려 있어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죠. 더군다나 한국의 보안은 세계 최강 수준이라 늦은 새벽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하고 지갑, 핸드폰 등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지내면서 미국과 전혀 다른 문화의 차이를 느끼며 감탄을 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존댓말을 하는 문화가 있고 예절의식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 먼저 식사를 하거나 두 손으로 받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예를 갖추는 정도였죠. 미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자세로 한국의 이런 문화는 참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아주 죽기보다 싫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어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지내게 되었어요. 타국에서 정말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들과도 정말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족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직장 내 문화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주한미군들을 알뜰살뜰 챙기며 맛있는 맛집도 데려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희들은 모두 한 동료가 될 수 있었어요. 늘 얼굴을 보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든 밥 먹었어?
이든 저녁 같이 먹을래? 한국인들은 신기하게도 밥 하나로 대화를 모두 이어가기도 했어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긴 하나 밥 먹었냐 혹은 밥을 같이 먹자는 말로 그들의 친밀도를 알 수 있었죠. 저 말이 곧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라는 것을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전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맥스웰을 떠나보낸 후 제 마음에 품은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곳 한국에 와서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점점 한국에 적응하며 주한미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전 군견이던 진돗개 태극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를 처음 들어봤던 터라 태극이의 존재 자체를 전 무시했어요. 진돗개? 뭐 한국에만 있는 견종인 건가? 군견은 세퍼트가 최고지. 진돗개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견종인데 뭐지? 단순히 제가 진돗개라는 견종을 몰라서 무시했다기보다는 군견의 역할은 군인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기에 무시를 했던 겁니다. 군견은 폭발물 및 마약 탐지, 수색 및 구조, 경계 및 침입자 차단, 공격 및 제압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견을 세퍼트도 아닌 들어본 적도 없는 진돗개로 소개를 하다니 한국의 군사 수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군견은 애초에 지능도 높고 체력이 뛰어나야 하며 훈련 능력이 좋은 견종을 선택해야 하죠. 그렇기에 제가 누차 반복해 말하는 저먼 세퍼드, 벨지안 말리노이, 레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어 스패니얼이 대표적인 군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나마 한국의 문화와 동료들의 마음을 열어 주한미군으로서의 생활에 조금의 희망이 생겼었는데 태극이를 만난 후 다시금 수준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다들 태극이를 높게 평가하곤 했지만 전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외 훈련을 하고 있었죠. 지형이 순탄치 않고 절벽이 있어 추락 위험도가 있기에 높은 집중도가 필요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훈련에서 늘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전 평소와 같이 훈련에 임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동료들이 제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려다 보니 저 역시 제 기존의 속도에서 어긋나며 스텝이 꼬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뒤처진 동료들을 본다고 가던 길을 멈춰서 몸을 뒤로 돌리는 순간 산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맥스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바로 그때 풍덩하고 물속으로 빠졌고 체중이 실려 물 아래로 한참을 내려갔죠. 순간 여기서 어떻게든 올라가야 산다는 그 생각에 전 정신을 차리고 빛이 보이는 곳으로 몸에 힘을 풀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겨우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고 헤엄을 치려 했지만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헤엄을 치려 해도 다리는 부러져 움직일 수가 없었고 움직일수록 통증이 더해져 힘겨웠죠. 다리를 멋대로 움직이질 못하니 점점 물을 먹기 시작하고 전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물살이 꽤 있는 편이라 이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대로 떠내려 가게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큰 바위 같은 것 하나에 겨우 다리 한쪽을 걸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힘이 빠지거나 물살에 휩쓸리면 전 그대로 죽을 목숨이었죠. 이든 조금만 버텨. 조금만 힘내.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지? 동료들은 저를 구하겠다고 다급하게 절벽을 돌아 내려오고 있었지만 내려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고른 길이 아닌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내려오는 것이라 동료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속도를 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내려오는 동료들의 모습이 눈에 보였지만 전 버티기가 점점 힘겨워졌어요. 물은 계속해서 먹고 있었고 물살이 것에 가까스로 바위에 걸고 있던 한쪽 다리에 쥐가 나기 직전이었죠. 못 버티겠어. 이제 힘이 빠진다고.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것 같아. 난 이제 못 버티겠어. 가족한테 연락 꼭 해줘. 우리 부모님께 말이야.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려웠어요. 설상가상 공포에 질려 눈물까지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니 시야 확보도 어렵고 이제는 제 스스로가 포기하고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군견이었던 진돗개 태극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제 군복을 강하게 물고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태극이는 끝까지 물고 있는 제 군복을 결코 놓지 않았고 동료들이 도착하고 동료들의 손이 닿고 나서야 태극이는 저를 놔줬어요. 그러면서도 한참 동안 짖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생사가 오가는 이 와중에 전 그런 태극이에게 눈을 한시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사일생한 저는 바닥에 누워 유독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데 태극이가 제 곁으로 와 손으로 제 뺨을 만져줬죠. 그 손길이 마치 사라져서 정말 고맙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결국 태극이가 제 목숨을 살린 것이었죠. 태극이가 달려와 저를 강하게 물고 있지 않았다면 전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흔들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전 그런 태극기를 만져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맙고 너무 미안해. 네가 이렇게 대단한 군견인데 내가 너를 무시했구나. 정말 미안해. 전 이날 이후 태극이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태극이 역시 제가 본인을 싫어하는 걸 알고 예전에는 제게 다가오길 주저했는데 절 구해준 이후로는 제 곁에 와주곤 했죠. 그런 태극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하던 저는 태극이를 더 챙겨주곤 했어요. 그리고 진돗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본 진돗개는 대한민국 토종견으로 충성심이 매우 강해 주인과의 유대감이 깊고 명령을 잘 따른다고 했죠. 또한 지능이 높아 새로운 훈련을 빠르게 습득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경계심도 뛰어난 예리함을 갖추고 있어 낯선 사람이나 침입자를 즉시 감지하고 경고하며 민첩하고 아주 빠른 반응 속도를 지니고 있죠. 심지어 후각이 발달된 편이라 수색 및 탐지 임무에도 적합한 것이 바로 진돗개였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알아볼수록 군견으로서의 태극이는 정말 적합했고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저를 구출해내는 것으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긴 했죠. 태극이는 군견으로서 늘 훈련을 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는데 전 태극이를 훈련시키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기본 복종 훈련인 핸들러의 명령을 따르는 법도 경계 훈련, 탐지 훈련, 야간 작전 훈련, 실전 훈련까지도 태극이는 늘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태그가 너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훈련을 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도 완벽하게 끝냈네. 아주 좋았어. 태극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나면 꼭 제게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손짓을 하거나 특유의 몸짓을 하곤 했죠. 저와 태극이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전 태극이를 살뜰히 챙기며 조금씩 남아있는 외로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한미군으로 완벽하게 적응을 하던 중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든, 상부에서 찾던데 얼른 가봐. 갑작스러운 호출에 급히 가보니 예상치 못한 통보를 명받았습니다. 이든 이번에 순환 배치 시스템에 따라 미국으로 복귀 예정이니 준비하도록 해. 2년은 채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라졌지. 처음에 한국으로 오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다시 복귀하니 좋겠어 아주. 그래도 그동안 정들었을 텐데 마무리 잘하도록 해. 네? 보통 2년은 채우고 순환 배치하지 않나요? 아직 임기가 끝나기에는 1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준비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복귀를 해야 할까요? 어차피 미국으로 복귀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처음부터 순환 배치로 제일 먼저 복귀해주려고 시스템 짜둔 건데 왜? 싫은가? 이미 복귀 통보는 간 상태라 번복할 사안은 없어. 갑작스러운 미국 복귀 명령은 처음 주한미군 통보를 받았을 때만큼이나 싫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쉬움이 남았고 한국을 떠나기에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애초에 언젠가 이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순환 배치 시스템을 따르기에 보통 1년에서 2년 복무한 후 교대를 하죠. 중간에 개인 사정이나 군의 필요에 따라 조기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2년은 채우고 교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당연히 2년을 채우고 갈 줄 알았고 앞으로도 1년이 남았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조기 복귀를 요청하고 한국 측도 그에 응해서 전 그렇게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다시 이별이라니 마음이 많이 쓰렸어요. 유독 정이 많은 한국 동료들은 제게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죠. 2년은 채우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복귀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당사자는 더 놀랐겠지? 갑자기 이별을 해야 하니 머릿속이 복잡한데 동료로 함께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강인하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너의 모습을 보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거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길 바랄게.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화상 채팅이라도 하면서 지금처럼 우리 그렇게 친구로 지내는 거 맞지? 한국 동료들과 인사를 하기 시작하니 정말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훔치는 동료도 있었고 저 역시 눈물이 한가득 고여 툭 건드리면 쏟아낼 것 같은 상태였죠. 그때 한쪽에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태극이가 보였습니다. 눈치도 빠른 태극이는 벌써 이별해야 한다는 이 상황을 인지한 거죠. 전 태극이에게 다가가 무릎 안자를 한 상태로 한껏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태그가 내가 정말 너 두고 가려니 마음이 좋지가 않네. 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을까 싶다. 내가 꼭 태극이 너 보러 휴가 때 올게. 지금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겠지? 태극이의 눈망울에도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제 친구들과 뜨거운 안녕을 하고 전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복귀를 해서 군인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상부에서 제게 또 다른 명을 내리려 했죠. 유럽 쪽으로 배정 내릴까 하는데 이든 어떻게 생각하나? 전 여기서 순간적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있었습니다. 미국에 복귀한 지 고작 한 달이 넘어갈 무렵에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려는 상부의 태도에 말이죠. 물론 군인으로 살며 순환 배치를 하는 것, 교대 및 단기 파견을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이유로 절 너무 외부로만 돌리려 했죠. 이건 결코 제가 생각하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 강인하고 한 곳에서 털을 잡고 우두커니 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 이곳저곳 마치 팔려다니듯 떠돌며 생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죠. 군인이라는 이 직업에 신물이 날 무렵 전 문득 맥스웰과 했던 우리의 미래를 그렸던 일이 떠올랐어요. 함께 살자는 그 미래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그 나라들을 경험해보자던 그 약속 말이죠. 지금 아니면 정말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아찔하고 다소 충동적인 생각이 스치던 저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이제 군인으로서 퇴역하겠습니다. 제 과감한 결정에 상부와 동료들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크게 한번 딱 지르고 나서 전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늘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일상을 보내던 제가 늦잠도 자보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간식도 먹으며 그렇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살았어요. 몸이 편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한국에 있는 태극이가 어찌나 보고 싶은지 그럴 때마다 한국 동료들에게 화상 전화를 해 태극이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영상을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전 긴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1년을 돌다 올 예정이었죠. 물론 나이가 있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전 고위 인물의 개인 경호원으로 근무를 할 예정이었고 1년 후 가능한 고위 인물의 경호를 하려 했어요. 그렇게 여행길에 나서서 우여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행복한 날이 있으면 순탄치 않은 순간도 분명히 존재했죠. 그럼에도 자유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행길에 나선 지 4개월 차가 흐르던 어느 날 한국 후임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행 잘 하고 계신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정말 군인 그만두고 다른 거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참, 그런데 요즘 태극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훈련도 못하고 거의 누워서만 지내고 있다 보니까 군에서도 조치를 취하려 하더라고요. 군 입장에서 더는 군견으로서 못 지낼 것 같다고 방출시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태극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데? 많이 안 좋은 거야? 그 건강했던 애가 갑자기 훈련도 못할 정도로 누워만 있다니. 언제부터 그랬는데? 전 태극이의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극이가 힘을 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군견으로서 더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 퇴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군견들은 8에서 10년간 복무를 하고 은퇴를 하기에 태극이 역시 9년 정도 복무를 한 것을 보면 은퇴 시기는 맞았어요. 이런 경우 군부대에서 계속 보호를 하거나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가정에 보내지는데 퇴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입양을 보낼 확률이 높았죠. 적어도 다른 집으로 태극이가 입양 가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저 역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와 충동성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전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곧장 부대로 달려가 태극이를 봤는데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태극이가 글쎄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몸을 비비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인지 고된 훈련으로 이제는 지친 것인지 몰라도 하나 확실한 것은 저를 많이 그리워했다는 것이었죠. 전 그런 태극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태극이 입양하겠습니다. 제가 태극이 입양 절차에 따라 데려갈 거니까 준비 기간 동안만 보호 아래 잘 보살펴 주세요. 상부에서는 아주 놀라긴 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저와 태극이의 애틋함을 알기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눈치였죠. 사실 태극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갈까 고민을 했지만 태극이가 한평생 살았던 이 한국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태극이는 똑똑한 아이라 많이 예민하니까요. 그래서 전 태극이를 입양하겠다 결심했을 때 이미 한국에 남아 살겠다는 큰 결심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마당이 딸린 작은 주택을 구해 태극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마당은 거의 태극이 전용 공간이고 저희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백만장자라 일을 하지 않고 태극이와 온종일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 그 돈으로 전집 근처에 애견동반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일하는 동안 마당에서 태극이가 놀 수 있도록 고민을 하다 만들게 된 공간이었죠. 남양주라 근교로 콧바람 쐬러 오시는 분들이 애견동반으로 저희 카페를 많이 찾아주시곤 해요. 태극이는 어느덧 저희 카페의 마스코트로 아주 많은 인기를 누리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지냈던 전 동료들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니 저희를 보러 자주 놀러 오곤 해요. 이야, 태극이 많이 씩씩해졌네요. 아빠 잘 만나서 이제야 건강도 되찾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태극이 엄마만 있으면 딱인데. 그렇죠? 내가 태극이 덕에 제 2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 뭐. 태극이 엄마는 언젠가 우리 곁으로 오지 않을까.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한국살이를 한다는 제게 서운함을 내비추기도 하셨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며 인정을 해주셨어요. 은근히 자주 저와 태극이를 보러 한국에 놀러 오시기도 해서 보고 싶다거나 그리움은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자꾸만 태극이 엄마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태극이와 지내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해.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 우연히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전 태극이가 제 곁을 떠날 때까지 늘 곁에서 지금처럼 함께할 생각입니다. 태극이는 확실히 저와 함께 지내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했어요. 군견으로 활동할 때처럼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활기차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손님으로 오는 다른 반려견들과 잘 어울리기도 한답니다. 태극이는 본인이 군견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인지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훈련하는 걸 아직도 좋아해요. 그래서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겉핥기식으로 꾸준히 훈련도 해주고 있답니다.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태극이가 그저 지금처럼만 제 곁에서 오래도록 있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제 인생의 모든 타이밍에 함께 했던 태극이는 목숨과도 같은 제 자식이죠. 제 사고관을 바꿔 목숨을 구해주고 또 인생까지 바꿔준 우리 태극이와 남은 생도 잘 살아내겠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한 손에 USB를 들고 있던 한 남성이 급하게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안절부절하며 한국에게 했던 행동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토록 당황해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캔버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국방부 장비 조달국의 브라이언 맥도널이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긴 글을 보내는 게 조금 민망한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해야 답답한 속이 풀어질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장비 조달국에서 각종 군사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저희 사무실에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이 사연을 쓰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 해군 한국 조선소 방문 80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긍정 검토. 한국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숨을 내쉰 이유는 한국이 80조 원을 벌게 된 게 부러워서가 아닙니다. 저 80조를 우리가 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예요. 제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 조선소 뉴스 외에 이런 기사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호주 해군 전력 분석 및 향후 20년 전망, 중국 해군의 남태평양 진출 현황. 모든 기사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호주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국이 내민 손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뒤통수를 시원하게 때려버리고 중국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전말을 알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하던 나라였어요. 레드백 사업부터 해서 K9 자주포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 관계였죠. 그날은 호주와 한국의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날이었는데 한국은 호주에게 최신 재래식 잠수함을 7년 내로 납품하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솔직히 혹하는 제안이기는 했어요. 기존에 있던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할 때이기도 했고 미국의 핵 잠수함은 2040년쯤이 돼야 도입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의 위력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앞바다와 동해, 하와이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심지어 호주 생산까지 고려한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런 한국의 제안을 아주 가볍게 무시했어요. 이때 저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저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해도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꿀 같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과장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온 리우가 있었습니다. 리우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 호주 중국 경제협력 포럼에서였어요.
리우는 제가 국방부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주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 대한 관심도 컸어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거든요. 이번에 무슨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 술을 진탕 먹이고 캐물을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과 호주의 관계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세계 각국의 군사 장비 현황과 기술력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리우와 저는 꽤 오랫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호주의 문화와 역사에도 해박해서 정말 잘 맞는 친구였거든요. 리우는 한국이 잠수함에 대해 언급하기 전 저에게 한국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렸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독일에게 밀렸다고 하네. 언제쯤 독일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전차는 비등비등하게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잠수함은 리우는 평소에도 다양한 나라의 무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랄까, 세뇌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전차와 미사일이나 좀 만들지 잠수함 만드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종종 밀리고는 했으니까요. 한국이 호주에게 잠수함을 제안하기 몇 개월 전부터 이러고 있었으니 한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리우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을 가볍게 전했죠. 그런데 리우가 평소의 밝은 표정과 달리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라이언,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나도 중국에서 왔지만 아시아 국가의 방산 제한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특히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는 더욱 그렇고 한국 잠수함이 유럽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건 내가 알려줘서 너도 알고 있잖아. 유럽의 검증된 기술력을 두고 왜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이랑 지금까지 가깝게 지냈잖아. 의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자 리우는 제게 정신 차리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의리라니. 너는 호주 국방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런 결정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했다가 피해 입으면 한국이 책임지겠어? 왜인지 모르게 설득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만든 건 뒤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해야지. 너는 장비 조달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호주는 전통적으로 영연방 국가들이랑 협력해왔어. 한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오래된 거지. 그리고 네가 적으로 돌려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영연방 국가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겠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싸한 이야기더라고요. 리우 말대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검증된 나라들과 거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번 열린 회의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어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이 있는데 뭐하러 재래식 잠수함을 또 마련하냐는 거였죠. 저는 역시 리우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다. 굳이 잠수함을 하나 더 확보하는 건 세금 낭비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도 걱정됐던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죠. 한국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대신 영연방 국가를 선택한다고 하면 한국도 수긍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영연방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양심이 있다면 그들도 알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요. 그런데 그런 제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고 불과 1년이라는 시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주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리우 그놈은 사기꾼의 배신자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리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어요. 호주에도 나쁜 놈들 많은데 중국이라고 나쁜 놈 없겠냐. 나쁜 중국인 몇 명 때문에 모든 중국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었던 리우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건 리우가 제 연락을 피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말이 피하는 거지 아예 차단당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리우와 연락이 되지 않은 시점은 한국과의 거래가 불발된 그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리우의 집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리우는 이미 이사를 간 지 오래였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리우가 다닌다는 회사도 껍데기만 있는 유령 회사였죠.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리우에게 속았다는 느낌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이 뭘 했다고?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순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호주 앞바다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다니, 만약 그곳에 중국 해군 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의 군사시설은 호주의 지척으로 와닿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라면 대응책을 얼른 세워서 대적할 만한 기지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만한 무기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제작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호주는 아닙니다. 현재 전력에 공백이 있고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다렸던 게 미국의 핵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핵 잠수함을 받을 수 있는 게 2040년 즈음이라는 겁니다. 방산거래의 특성상 기한을 맞출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서 2040년에 잠수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력으로 최소 16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심지어 이때 대만 전쟁을 비롯한 중국의 남하가 시작된다면 호주는 핵 잠수함은 구경도 못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논의가 되자 모든 관계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거래를 묵사발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시작됐죠. 당신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때 한국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7년 안에 잠수함을 받을 수 있었어.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변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기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얄짤없는 변명이었어요. 한국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 약속했던 기한보다 빨리 보내면 빨리 보냈지?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는 사람들이 한국이야. 저도 욕을 먹는 대상이었지만 이 말에는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호주에게 필요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약속한 시기에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잠수함 제작 능력은 형편없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과의 거래는 불발됐고 당장 필요한 건 일본이나 독일에게서 수입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섣불리 거래를 안 한 덕에 한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제가 상상한 반응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몰랐던 건가 싶어서 리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해주었어요. 더불어 영연방 국가들과 손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득일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분위기는 악화됐습니다. 당신 전문가 맞아? 어디서 이상한 찌라시를 주워 듣고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의 잠수함 제조 기술이 형편없다니. 설마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 잠수함을 들이는데 반대한 건 아니겠지? 제 상사는 이 말을 하고는 서랍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저에게 던지듯 전해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뭔가 해서 봤는데 기밀 보고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서류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미 해군과의 연합훈련 중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한 모의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의 잠수함이 완벽하게 항공모함 전단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항공모함을 공격 사거리 안에 가뒀다고 합니다. 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차례나 성공했다고 했죠. 동시에 미국이 원래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이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서 배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독일을 앞지른 지 오래라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던 건 보고서 안에 담겨있던 USB 속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SLBM의 위력을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SLBM은 한국이 호주에 제안했던 잠수함에 장착될 수중 발사기였어요. 그때는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도 없이 거짓된 말에 휘둘려 관심이 없었는데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바다에서 치솟는 미사일의 영상을 보니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봤다면 이 위력을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SLBM을 알면 알수록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SLBM은 현재 세계에서 단 8개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전략 무기입니다.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 번 발사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시피 하죠.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도 없이 SLBM을 발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에서 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단한 걸 호주에게 준다고 들이밀었던 건데 굴러들어 온 복을 던져버렸더라고요. 제가 과장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깨달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한국 잠수함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정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 알았지만 차마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온전히 제 탓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많은 호주의 관계자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입 다물고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안전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평화롭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위쪽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치러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바보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한국산 잠수함 같은 거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 생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제안을 수락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해 준 거잖아요. 호주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여유롭게 유유자적하고 있는데 한국은 호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미리 알고 너희 상황 안 좋으니까 미리 대비 좀 해라 라면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호주보다 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지도요. 이걸 깨달은 이상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의 자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염치도 없죠? 한국은 호주를 협력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주가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꼴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과 금방 관계를 회복하고 잠수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한국의 위상은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만나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의 머리카락도 못 보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믿고 의지했던 영연방 국가들마저도 한국과 거래하고자 온갖 좋은 조건을 내걸며 한국의 선택을 구걸하는 중이었어요. 위에서는 당장 한국이랑 거래를 성사해 오라고 하지. 동료들한테는 욕을 얻어먹고 있지. 뉴스에서는 호주의 안보가 위기라는 내용만 주야장천 나오고 있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0대에도 풍성한 머리숱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망가진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리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워서? 친구로서 걱정된 마음에? 아뇨. 내 눈에 띄면 호주 앞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리우와 마주치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는 리우를 발견했을 때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개자식,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타격이 크더라고요. 리우의 어깨를 잡아 돌리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과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거든요. 브라이언, 오랜만이네.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가하게 안부를 물을 생각이 없었어요. 너 일부러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하고 다닌 거지? 난 너 말만 믿고 고지고대로 따랐는데. 리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을 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싸하고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은 수준이었죠. 리우는 차가운 목소리를 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난 그저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네가 그걸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게 문제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5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건 너 탓인데 왜 내 멱살을 잡아?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더 열심히 알아봤어야지. 안 그래? 한국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주에 잠수함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를걸?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 리우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중국의 스파이에게 놀아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중국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보까지도 폭넓게 수집할 수 있는 그 정보력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이 무기뿐만 아니라 정보전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는 리우의 정체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리우가 다녔다는 회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은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어요. 이상한 직감이 들어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리우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우의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아, 이 사람 중식당 하는 사람이잖아요. 응? 아닐 텐데? 중식당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 모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리우를 만났으며 심지어 모두가 리우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우에게 똑같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당하다니 너네가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뇌와 비슷한 리우는 정말 보통 놈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리우에게 당한 사람들은 리우를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해군 사령관이 한국에 방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 중 하나인데 보통 이런 나라들은 같은 영연방 국가나 유럽 위주로 방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루트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캐나다까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며 불안감이 고조됐고 폴란드 역시 한국의 잠수함을 검토하면서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화됐어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건데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60조 8,212억에 달하는 규모의 거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가 도착하는 날 총리가 직접 나와서 환영했다고 하니 폴란드의 한국 무기 사랑은 이미 유명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이미 방문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미 함정 건설에 관한 논의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CNN은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 함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이건 한국과 미국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위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제가 향한 곳은 레드백 사업을 함께 했던 한국 방산업체의 호주 지사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얼굴은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사장님, 본론부터 말할게요. 전에 호주에게 제안했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아니나 다를까 지사장님은 거절을 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호주에서 제안을 거절한 후로 너무 많은 수주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건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이렇게 대놓고 거절을 당하니 대뜸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울면서 지사장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그때 남의 말만 믿고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그리고 왜 호주는 아무 일 없이 안전할 거라고 여유를 부렸는지도 후회돼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던 속마음도 꺼냈죠. 인정하기 싫었는데 한국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한국은 자국에서 쓸 것을 생산하는 걸 넘어 수출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독일의 기술을 따라 했던 과거에서 이젠 독일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게 됐고요. 대체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한국만 다른 걸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소총 하나 제 손으로 못 만드는 나라였어요. 소총, 총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못했고 한국 전쟁 때는 탱크가 없어서 중국, 북한에게 속절없이 밀렸죠. 그때 한국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연구하고 실험했던 거예요. 아직도 한국의 연구실에는 불이 안 꺼집니다. 그에 반해 호주는 한국과 같은 역사가 없죠. 그래서 평화에 익숙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이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러시아를 지척에 둔 유럽 국가들마저 여유를 부리다가 이제야 한국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프랑스는 나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더니 남몰래 한국에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왜인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니 한국을 향한 존경심은 사그라들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탄피를 지원하느라 창고가 텅텅 비었고 그 창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수십만 발이나 대여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끝에 겨우 생산해서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걸 준 거라는 게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즉 쓰고도 남을 분량의 포탄과 무기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수십만 발의 포탄을 떡하니 내놓았다? 대체 얼마만큼의 포탄을 생산했으며 얼마나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무기에 미쳐서 K9 하나라도 얻고자 혈안이 된 상황이에요. 한 나라가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을 주무르다니 대체 어디까지 성장할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현재 호주는 한국과의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 거라는 게 느껴져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가 60조 원을 한국 잠수함에 투자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영연방 국가의 주축이 되는 미국이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경쟁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협력 관계였다 보니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장인 정신이랍시고 납기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게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제 시간 안에 완벽한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나라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사연을 쓰면서 알게 된 소식인데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등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각국의 조선소와 건조시설을 보고 있는데 이건 한국과의 거래에서 금전적인 협상을 하기 위함일 뿐 실제적으로 캐나다의 마음은 이미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캐나다가 한국을 상대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한국 입장에서는 너네 없어도 살 사람 많아 라고 말하면 쉬울 테니까 말입니다. 여전히 아쉽고 후회되고 부럽고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행보에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과연 한국의 방산업이 전 세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지켜보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제가 되길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군요. 어떤 선택이든 책임은 따르게 마련이죠. 그게 경험치가 되는 걸 테고요. 분명 추후에는 좋은 일도 오지 않을까요? 자, 여하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유쾌한 사연으로 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